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작은 며느리자 하나의 엄마입니다. 전 오늘 며느리들을 너무도 우습게 알았던 저희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희 집안은 정말 시모 한 사람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가족들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모든 원인 제공자는 시모였죠. 그리고 시모는 결국 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됐는데 그 길었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 연년생 오빠를 하나 둔 둘째예요. 오빠 투덕거리며 자라서인지 유독 왈가닥이었던 전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존감 넘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죠. 이후 전 나이 32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3살 연상이던 남편의 착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마음에 제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조건만 따지면야 남편 조건이 저보다 나은 편은 아니었어요. 집안 형편은 둘 다 어느 정도 넉넉했기에 비슷했지만 학벌도 직장도 제가 남편보다 좀 더 좋았죠. 남편은 그걸 괜히 제게 미안해했는데 전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더 알뜰한 사람이었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친정 부모님은 첫인살 왔던 남편을 따스하게 환영해 주셨답니다. 저희 오빤 저 왈가닥에 시집을 간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말했다가 새언니에게 옆구리를 꼬집혔고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본 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이상 항상 가슴에 새겨둬야 하는 말이 있어.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단다. 양과 음의 조화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항상 하늘 같은 남편을 잘 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 조신하게 살아야 돼. 알았지? 당신도 참 큰애 때도 그러더니만 그놈의 하늘 땅 타령. 우리 작은 며느리가 겁먹고 식도 올리기 전에 도망갈라. 미안하다 효성아. 이놈의 옆에 내가 좀 구닥다리야. 네가 이해다오. 남편은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시모가 되게 보수적이더군요. 전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제가 결혼 인사를 갔다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같은 얘기를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솔직히 시모만 봤으면 남편이 너무 좋았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인상을 찌푸리며 대신 사과해 주던 시부와 그런 시부의 말을 거들던 시숙 내외가 있었기에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었죠. 어머니 또 그러신다. 저희 집사람 때도 그러셔서 제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저기 효성 씨, 제가 도련님에 대해 그래도 좀 아는데 도련님 절대 남녀 따지고 그러실 분 아니에요. 효성 씨가 더 잘 아시겠지만요. 저희 어머님 대신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시숙은 혀를 차며 시모를 타박했고 형님은 제게 귓속말로 저렇게 소곤거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전 형님을 보고서도 조금 놀랐습니다. 형님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곱고 예쁘셨거든요. 정말 연예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목소리도 어찌나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듯 곱고 마음씨도 상냥하던지 이런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이 실제로도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은 제게 우리보다 2년 먼저 결혼했던 시숙과 형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도 했죠. 우리 형이 형수님한테 첫눈에 반해선 거의 3년을 따라다녔대. 처음엔 형수님이 안 받아줘서 우리 형 마음고생 꽤나 했었어. 우리 형 상사병 걸려서 알아 눕기까지 했었다니까. 그런 형 정성에 결국 형수님도 넘어갔던 거지. 약사였던 시숙은 무리해서라도 좋은 위치에 자신의 약국을 빨리 차리는 게 더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한 오피스 건물 1층에 일찌감치 약국을 차렸었다더군요. 그것도 정말 똑소리 나게 시댁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차렸다네요.
요즘도 시숙처럼 30대 초반에 자기 약국을 개국하는 약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 건물에 있던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시숙은 손님으로 종종 왔던 형님에게 반했던 겁니다. 동서, 제사나 명절에 나물 무칠 땐 마늘 안 넣는 거래. 우리 집안은 아버님이 액젓류를 별로 안 좋아하셔서 간은 간장으로만 하면 돼. 아니면 소금이나. 아, 정말요? 저희 집은 명절에 자식들은 전 부치고 나물이나 고기 삶는 건 다 엄마가 하셔서 몰랐어요. 아버님이 액젓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것도 참고할게요. 감사해요, 형님. 형님은 첫인상보다 훨씬 선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결혼 후 형님은 초보 며느리였던 제게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시부모님의 입맛이나 취향 등을 많이 알려주셨죠. 형님은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겨 연년생 두 아들을 낳고 주부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아들이 뱃속에 생겼었거든요. 출산도 육아도 선배였던 형님은 절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동서, 임신 소식 들었어. 축하해. 이건 내가 먹던 엽산인데 똑같은 걸로 하나 사왔어. 임산부한테 필수라는 거 알지? 그리고 이건 다리 붓기 심할 때 내가 늘 달고 살던 압박밴드. 또 이건 곧 필요해질 방석이야. 너무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걱정이 돼서. 난 친정엄마가 안 계시고 주위에 결혼한 친구도 별로 없어서 모르는 게 많았거든. 형님은 친정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 언니와 셋이 사셨다더군요. 그래서인지 절 친언니나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주셨답니다. 분만호흡법, 출산 가방에 미리 넣어야 할 물건들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친정 엄마만큼이나 자주 찾아와 절 도와주셨죠. 형님도 애들 보시느라 힘들 텐데 저까지 짐이 돼서 어떡해요? 짐은 무슨, 나도 겸사겸사 애들 데리고 오는 건데 육아를 하다 보면 말이지. 동서, 애들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나랑 이성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보단 둘이 붙어 있는 게 낫잖아.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전 그런 형님과 더 많이 친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사이가 안 좋진 않아도 그렇게까지 돈독한 형제 사이는 아니었는데 아내들끼리 친하게 지내니 형제 사이도 전보다 더 가까워졌죠. 형님과 제가 함께 육아를 하며 자주 붙어 있었기에 한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형님 고등어 조림 솜씨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다른 생선 조림도 맛있지만 이게 정말 최고라니까요. 전 형님에게 아이들 이유식과 일반식 만드는 법, 음식 만드는 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던 형님은 일찍부터 언니분과 함께 집안일을 많이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저보다 나이는 3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살림 솜씨는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능숙하셨죠. 특히 형님의 고등어 조림 솜씨는 일품이었는데 우린 가끔 그런 형님의 고등어 조림을 먹으며 술도 한잔하곤 했습니다. 동서, 난 진짜 어머니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 난 진짜 세상에서 내가 제일 귀한 줄 알던 내 남편만 보고 내가 결혼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뭐 첫인사 때 어머님이 조금 쎄하긴 했는데 동서도 알잖아. 다른 식구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인 거. 그거 믿고 결혼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머님 때문에 괴로워질 줄 몰랐어. 그렇게 술을 마실 때마다 형님이 토로한 고민거린 바로 시모였어요. 솔직히 제가 결혼했을 때부터 형님과 시모의 사이는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보다 유독 형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너 새 옷 샀니? 맨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왜 그렇게 사치라는 거야? 맨날 집에만 박혀있는 애가 새 옷이 뭐가 필요하다고. 저 옷 정말 오랜만에 산 거예요, 어머님. 애를 둘이나 연달아 낳으니까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옷이 없어서 산 거예요. 살이 쪘으면 빼면 되지.
게을러서 살도 못 빼는 게 아주 자랑이다, 자랑이야. 넌 대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쩜 그렇게 하나도 없니? 능력도 없어서 다시 맞벌이로 나가지도 못해. 집안도 잘난 거 하나 없어. 외모 하나로 우리 아들 꼬여내서 팔 잡히니까 좋지? 좋아? 시모는 남편보다 직업이 좋고 집안도 나쁘지 않았던 저와 달리 시숙보다 모든 게 못하다고 생각됐던 형님이 처음부터 싫었던 겁니다. 형님은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그런 시모에게 무조건 내내 하곤 했었어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거나 시모가 심한 말을 해도 그냥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형님 대신 시숙이 나서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 못 살게 굴고 계셨던 거예요?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집사람이 뭐가 게을러요? 정 힘들면 베이비시터 불러준대도 돈 낭비라고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애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다면서요. 그러면서 저 힘들다고 혼자 집안일도 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살 좀 찌면 어때서요? 제 눈에 오히려 전보다 지금이 건강해 보여서 좋은데요. 종진이 너 기껏 약삭같이 만들어놨더니 또 네 처편만 그렇게 드는 게야? 결혼했으니까 이 엄마 눈에 뵈지도 않어? 뵈니까 이렇게 찾아도 뵙고 사는 거죠. 어머니로도 안 보였으면 저희 집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어머니를 계속 보러 오겠어요? 이 사람이 맞벌이 안 하는 것도 계속 취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바엔 제가 그냥 집에서 애들만 봐달라고 부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버는데 왜 굳이 이 사람이 맞벌이까지 해야 돼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처음엔 시부도 시몰 나무람이 혀를 차곤 하셨어요. 남편도 시모를 말리고 저도 형님을 감쌌기에 시모는 더더욱 시근덕대곤 했죠. 전 답답한 마음에 형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그러는데 왜 가만히만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화내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남편에 비해 내가 많이 부족한 것도 뭐 사실이니까.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는 법이었어요. 형님은 결국 내가 무조건 내내 했더니 어머님은 아예 날 더 무시하고 호구 취급하시는 것 같아 하고 말하며 시모에게 점점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 너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우리 집으로 오거라. 네? 왜요? 아유 왜긴. 너 아직도 주말마다 교회 나가지? 가서 그 11조인가 뭔가를 망할 것도 내고 있지? 내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말엔 애들 데리고 우리 집 와서 겸사겸사 나랑 네 시애비 밥까지 다 챙기고 일요일 저녁이나 돼야 너희 집으로 가. 시모는 절을 다녔고 형님은 교회를 다녔는데 시모는 그것도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11조에 들어가는 돈을 정말 아까워했는데 한 번은 형님에게 저런 억지까지 쓰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더는 참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어머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나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피 같은 돈을 예수쟁이들한테 퍼나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 엄마로서 그 정도 말도 못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그냥 참지만 않을 겁니다. 11조 그거 저 남편한테 피해 안 주고 제 용돈으로 내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씀씀이가 해픈 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도 못하나요? 너한테 용돈이랄 게 뭐가 있어? 결국 다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인데. 그럼 전 집에서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 외엔 아무것도 못 쓰나요? 제가 무슨 식모로 이 집안에 들어온 줄 아세요? 저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제 종교 생활에도 여가 시간에도 간섭할 권리는 어머니께 없습니다. 그런 형님을 보며 속이 다 후련해 박수라도 치고 싶더라고요. 시모가 화가 나서 더 펄펄 날뛰자 저도 시모에게 언성을 높였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됐으면 평생 자유까지 억압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형님이 무슨 노예예요? 형님,
기독교라고 집안을 피해준 적 한 번 없는 분이에요. 매일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종교를 이유로 명절에 제사를 피하신 적도 없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무리 힘들게 하셔도 아이들 할머니라면서 꼬박꼬박 시댁에 찾아오기까지 하는 착한 분인데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어머니, 진짜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매번 집안이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지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오죽했으면 형수님 편 들면서 이러겠어요. 며느리는 어머니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좀. 시숙은 물론이거니와 제 남편까지도 합세해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모에게 세뇌당한 시부는 시모의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희들이나 입 좀 다물거라. 아휴, 집안이 매번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큰애야, 나도 처음엔 네 편을 들었다만 너도 네 시애미 성격을 알았으면 좀 노력해도 되지 않았니? 네 시어머니 비위라도 잘 맞추려고 노력한다거나 길을 쓰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본다거나 작은 애미 봐라. 좋은 회사 다니니까 애 낳고도 복직도 잘만 했잖니. 애초에 네 시애미도 성격이 드세지만 네가 모든 일의 원인 아니냐. 듣는 저도 서운하고 황당했는데 형님은 오죽했겠습니까? 너무 모자란 며느리가 들어온 게 애초에 문제였다. 아들을 약사로 키워놨는데 엄마로서 저런 며느리가 성에 차겠냐 하는 시모의 말을 계속 들었던 시부는 결국 시모의 편으로 돌아섰던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작은 조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를 밟고 미끄러져 크게 다쳐 며칠 입원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까지 쫓아온 시모가 형님에게 이런 망언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라곤 집에서 애 보는 일밖에 없는 애가 애 보는 것조차 똑바로 못하니? 아이, 조금 넘어진 게 뭐 대수라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 이런 데다 낭비해? 너 솔직히 말해봐라. 이때다 싶어서 좀 쉬려고 하는 거지? 응?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의사가 무슨 바보예요? 다치지도 않은 사람을 입원시켜주게요. 억지로 좀 쓸 걸 쓰셔야죠. 또 모르지 뭐. 그 반반한 낯짝으로 의사도 홀렸을지. 얘 종진아, 너 얘 순진해 보이는 얼굴에 속으면 안 된다. 내가 여태 지켜봤는데 쟨 정말 고단수 여우야. 너 결혼하기 전에 나랑 얼마나 잘 지냈니? 근데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니. 너 정말 이 엄마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빠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아내 편 드는 거 보면 몰라? 너 평생 봐온 나를 믿을 거야? 아님 저 불려실 믿을 거야? 쟤, 네가 안 볼 땐 나한테 얼마나 함부로 구는데. 병문 안을 갔다가 그 광경을 본 전 정말 혀를 내둘렀네요. 시모는 형님을 못사게 굴다 자꾸 시수가 멀어지는 것 같으니 아예 시수가 형님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더라고요. 형님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고 그땐 시숙도 그냥 시모를 떠밀어 내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버티며 형님에게 엄살 부리지 말고 퇴원해라. 우리 아들 돈으로 편하게 쉴 생각은 하지도 마라 하며 소리치던 시모에게 저도 기가 막혀서 소리를 빽 질렀죠. 그렇게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기실 거면 애초에 아주머님 결혼시키지 마시던가요. 어떻게 어머님 손주들보다 다친 형님을 이렇게 서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눈엔 며느리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세요? 같은 며느리다 이거냐 넌? 내가 넌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 잘난 구석이 있어서 잘해줬는데 발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지? 그렇게 시모는 계속 형님 편을 들던 저도 점점 못마땅하게 여겨갔습니다. 점차 형님에게 그랬듯 제 행동도 하나하나 트집을 잡곤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계속 형님 편을 들었어요. 남편도 형님과 제 앞을 막아서줬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숙이었습니다. 아니 큰애 너 발톱이 그게 뭐니? 너 설마 우리 아들 돈으로 발톱 칠해주는 사치스러운 샵 같은 데 다니는 거야? 아, 이건 제 친구가 이번에 네일샵을 차려서 공짜로 해준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 가게인데. 아이 시끄러워. 너 또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친구라도 누가 그런 걸 공짜로 해줘?
너 또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으로 사치 부린 거지? 어머님, 왜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이다, 여우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언성 좀 작작 높여. 내가 그동안 당신 편 많이 들어줬잖아. 그럼 당신도 날 봐서라도 어머니께 적당히 예의는 갖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들이 걱정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 어떻게 한마디를 안 주고 바락바락 대들어? 당신 진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안 보는 데선 어머니께 더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어? 시숙은 점점 시부처럼 시모의 이간질에 말려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시숙의 약국 근처에 있던 큰 병원 하나가 먼 곳으로 이전하며 시숙의 약국 매출이 저조해진 때였는데요. 원래 이성적이고 똑부러졌던 시숙은 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집안까지 계속 시끄러워졌으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숙까지 시모의 편으로 돌아서자 시모는 더욱 기가 살아 형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모가 형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너처럼 볼품없고 하찮은 며느리 집안에 들인 일로 매일 조상님들께 죄진 마음이야. 너 요즘 우리 종진이랑도 냉전 중인 날이 많다며? 이쯤 했으면 알아서 물러설 때도 되지 않았니? 넌 우리 서씨 집안에 안 어울리는 애야. 이제 제발 인정 좀 해라 너도. 시모는 자신의 이간질로 시숙과 형님의 사이가 점점 냉랭해지자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시부의 생신이라고 시댁에 다 같이 모여있다가 시모의 말을 듣고 저도 정말 얼이 빠지더라고요. 시모에게 또 음식이 짜네,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소리를 듣고 있던 형님은 그때 바로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팽개쳐버리더군요. 그것도 시모의 발치 바로 아래에 말입니다. 형님은 놀라서 인상을 팍 쓰던 시모에게 망설임 없이 소리쳤어요. 진짜 보자 하니까 사람한테 볼품없고 하찮다는 말을 해요? 네, 합니다, 이혼. 저도 더는 더럽고 짜증나서 이딴 집안 며느리 못 해먹겠네요. 저야말로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이런 볼품없고 창피한 집안 며느리를 못 있겠다고요. 제가 너무 아까워서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다 못했는데요. 제가 저 인간이 너무 좋아서 여태 이혼 안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은 저처럼 한쪽 부모 없는 애는 키우기 싫어서 버텼던 거예요. 제가 이 인간이랑 결혼한 것도 약사여서가 아니라 평생 절 지켜줄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서였다고요. 근데 사람이 똑부러진 줄 알았더니 고작 6년 사이 자기 엄마 말에 귀가 팔랑거릴 마마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에이, 이 더러운 짓구석. 형님은 조카들 데리고 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리바진 시모와 시부의 표정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해졌죠. 시숙도 기가 찬 표정이었는데 전 그런 형님의 뒤를 이어 남편과 아이와 함께 그 집을 나오며 시숙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그렇게 3년이나 좋아서 쫓아다니다 결혼하셨다면서 아주버님의 사랑은 참 얕고 가늘었네요. 아무리 아주버님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해도 그렇지 실은 아주버님도 알고 있죠? 형님이 100% 피해자일 뿐이라는 거요. 아주버님은 그냥 약국일로 인한 화풀이를 만만하고 착했던 형님한테 했을 뿐이에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렇게 형님은 제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이혼 절차를 밟더라고요. 시숙도 형님에게 마음이 떠났던 건지 고부 갈등을 지켜보는 게 지쳤던 건지 이혼에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했던 건 그렇게 이혼을 종용했던 시모의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제게 찾아와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난 진짜 끝까지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어, 동서. 왜요, 형님? 왜 우세요 또? 어머님이 뭘 했는데요? 우리 애들을 다 두고 가래. 서씨 집안 손주들 절대 나한테 못 준다고. 이혼은 하되 나만 나가라는 거야, 글쎄. 네? 아니, 그래서 아주버님 뭐라는데요? 처음엔 애들을 나한테 보내겠다고 하더니 어머님이 애들을 자기가 봐주겠다고. 이렇게 애들을 나한테 보냈다가 나중에 애들이 널 아빠라고 생각도 안 하면 어쩔 거냐고 난리치니까
그새 생각을 바꿔버렸어. 자긴 주부인 나에 비해 돈도 잘 벌고 어머님이 애들을 보살펴준다면 애들 키울 환경도 충분하니까 애들을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거야. 소송까지 가면 법원도 자기 편 들어줄 거라면서. 진짜 끝까지 지긋지긋해 정말. 시몬은 형님에게서 아이들까지 빼앗아 가려 했던 겁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형님의 상황이 불리하긴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은 애들을 포기하고 이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숙은 형님에게 넉넉한 재산 분할을 해주었지만 형님의 가슴엔 커다란 상처가 남았죠. 형님은 시숙과 시모 앞에선 그래, 애 키우는 게 쉬울 줄 알죠? 어디 한번 잘 키워보세요. 난 나대로 내 인생 살 테니까. 하고 소리쳤지만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남편 앞에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난 정말 나쁜 엄마야. 끝까지 소송 싸움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그동안 이혼도 못하고 계속 어머님 얼굴을 봤어야 할 거 아니야. 게다가 내가 최대한 빨리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잖아. 나 우선 직장부터 구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래서 내 애들 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 애들 엄마 보고 싶어서 어떡해? 형님의 오열하는 소리를 듣는데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더군요. 남편이 형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죠. 죄송해요, 형수님. 못난 저희 가족 때문에. 저도 남편도 시댁에, 특히 시모에게 정말 질려버렸어요. 그러게 형님이 이혼한 뒤 시숙과의 약속대로 시모는 형님네 아이들을 데려가서 봐줘야 했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대뜸 제게 전화해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너희 애 보낸 어린이집에 종진이네 애들도 좀 등록해놔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인데 어떻게 그 어린애들 맡아서 키우겠니? 그러니까 네가 종진이네 애들을 너희 집으로 데려가서 이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맡아서 키워줘라 이 말이야. 황당했습니다. 아니, 형님에게서 애들을 빼앗아 올 땐 언제고 그 애들을 저에게 키우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도 참 어이가 없으시죠? 게다가 전 맞벌이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전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려워요. 요즘 어린이집이 등록하고 싶다고 바로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저희 애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아주버님네 애들까지 제가 어떻게 봐요. 애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회사 눈치 보면서 조퇴하고 늦게 출근하고 휴가 쓰고 난리도 아닌데요. 그렇게 애들 보기 힘드시면 그냥 아주버님 혼자 돌보라고 하세요. 걔들 유치원도 다니고 있다면서요. 그 유치원은 애들 오래 봐줘봤자 5시 반까지밖에 안 봐준대. 종진이 약국 문 닫는 시간이 8시인가 9시인가 그런데 유치원 문 닫으면 애들이 누가 봐? 그럼 그때 동안만 어머님이 아주버님네 가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멀어서 힘드시면 어머님 댁 근처로 애들 다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새로 알아보시던가요. 거리가 멀면 원래 다니던 유치원에 보내기도 힘들고 원래 아주버님이랑도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애초에 어머님이 애들 키워주겠다고 해서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애들 양육권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70이 거의 다 된 나이에 고작 6살, 5살 된 애들을 힘들어서 어떻게 보냐고. 네 시아버지야 애들 어릴 때도 잘 도와주지도 않던 사람인데. 그냥 하라면 하지. 넌 뭘 자꾸 토를 달어? 하나나 셋이나 애 보는 수가 똑같은 거지. 너 시엠이 말이 우습냐? 웃은 게 아니라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럴 거면 형님한테서 애들을 왜 빼앗아 오셨어요? 그럼 서씨 집안의 애들을 왜 그런 수준 낮은 애 손에 보내야 하니? 둘째 너, 내가 그동안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다. 네 형님 편만 들면서 자꾸 기어오르는 것 같아서 곱게 안 보였다고. 어디 너도 큰애처럼 철진이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나한테 이렇게 말대꾸하는 거야? 나 원래 눈에 뵈는 거 없는 사람이야. 너 내 성격 알지? 이혼당하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 아니면 너도 이혼당할 줄 알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며느리들에게 함부로 하면 자기만 손해인 줄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억울하게 이혼당한 형님을 생각하면 분하기도 했고 저도 더는 시모를 참아주기 싫었어요. 시모도 시모의 손에 놀아나 형님을 더 힘들게 만들던 시부도 형님을 버려버린 시숙도 모두 진절머리가 났죠. 그래서 전 정말 뒷일이고 뭐고 시모에게 확 쏘아붙여버렸습니다. 성격이요? 제가 그래도 며느리라고 그동안 얌전하게 굴어서 모르시나 본데 저도 한성격 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디 가서 기죽어 본 적 없고요. 나름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았다고요. 뭐 어머니만 큰소리 칠 수 있는 줄 아세요? 큰 며느리 이혼시키니까 작은 며느리도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뜻대로 제가 이혼하면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뭐? 아니 이게 진짜? 너 지금 날 겁주는 거냐? 어? 아 그래서 뭐 너 진짜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진짜로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제가 알아서 생각해 볼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손주들 억지로 엄마랑 생입을 시켜놨으면 알아서 책임지셔야지.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네? 어머니 말대로 서씨 집안 애들이니까 아주버님네 애들은 어머님이 알아서 키우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오냐 그러마. 그리고 너도 애 놓고 이혼해. 그렇게 성 가리고 잘났으면. 네. 그렇게 소원이시라면 하겠습니다 이혼. 누가 겁난대요? 자식들 잘 키워서 사이좋게 죄다 이혼시켰다고 사람들이 아주 박수를 쳐주겠네요. 어디 며느리 없이 손주들 혼자 다 키워보세요. 전 이렇게 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모와의 통화에 대해 전부 얘기해 주었어요. 진짜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자식들 인생을 다 망쳐놔야 속이 후련하시겠대? 안 되겠어. 내가 당장 전화해서 2번 다시 못 그러시게 할게. 아니, 전에 아주버님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형님 편을 들었는지 기억 안 나? 그런다고 고쳐질 뿐이 아니야. 전 남편에게 진짜 미친 척하고 이번 기회에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며느리를 발 아래로 보낸 시모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늘 제 편이긴 했던 남편은 혹시 제게 이혼당할까봐 무서웠는지 뭐든 제 뜻대로 하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전 다음날 바로 저희 애를 정말 시댁에 보내버렸어요. 애 두고 이혼하라고 하셨죠?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앞으로 제 아이는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제 남편은 퇴근이 저보다 주로 늦어서 하원 시간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어머님이 하루 종일 쭉 데리고 계세요. 전 서씨 집안 애 키우는 일에서 손 뗍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다짜고짜 이렇게 애를 데려오면 어떡하니? 지금 종지인 애들도 다 우리 집에 있는데. 시모와 시부는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전 무시해버렸습니다. 당시 4살이던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시부모를 번갈아 봤죠. 어떻게 그래도 애를 그렇게 보내버릴 수 있냐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시모와 시부가 손주들을 정말 예뻐했었거든요. 다만 시모는 자기가 너무 힘에 부칠 게 뻔하니 저에게 당연한 듯 조카들을 떠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시부모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기에 전 큰맘 먹고 그런 일을 벌였던 거죠. 졸지에 그렇게 시모는 6살, 5살, 4살짜리 손주 셋을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아시죠? 그 나이 때 애들이 얼마나 돌보기 힘든지요. 특히 형님네 애들 중 둘째와 저희 아들은 정말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는 애들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어린 시절에 저를 닮아 정말 눈만 뗐다 하면 사고를 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께도 항상 정말 감사해하고 죄송해했었죠. 그랬기에 전 분명 시모가 고생 꽤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하루 만에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너 유한이 정말 안 데려갈 거야? 아유, 사내에 셋이 모이니까 나 정말 죽을 맛이다. 아깐 글쎄 나랑 네 시애비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들 셋이서 벽지에 유성 매직으로 아주 대동일지도 그려놨더라고. 그 벽지가 얼마짜린데.
아이들은 그 하루 사이에 제대로 한 건 했더군요. 시몬은 평소 집 인테리어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벽지도 고급 벽지로 정말 신경을 써서 고른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벽지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전 통쾌한 기분을 애써 숨긴 채 냉정히 말했죠. 평생 키워야 하실 텐데 벌써부터 감당 못하시면 어떡해요? 전 슬슬 남편이랑 이혼 준비 본격적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정신이 없으니까 애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더니 시몬 다음 날에도 또 전화를 걸어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혼 준비고 나발이고 우선 애는 데려갈 수 있는 거잖니. 오늘 유한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다른 두 놈이랑 같이 오만 걸 다 휘두르면서 싸움놀이를 하더니만 네 시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도자기 그걸 와장창 깨뜨려 버렸어.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양반한테 욕을 착살나게 먹었다. 어디 그뿐이게? 사람 쉬지도 못하게 셋이서 내 등 위를 기어오르고 밥은 안 먹는다고 밥그릇을 바닥에 엎어버리고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아이들은 이번엔 더 큰 대형 사고를 쳤더라고요. 시댁엔 시부가 정말 아끼던 비싼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시부는 우리에게 항상 그 도자기를 자랑했었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이게 그렇게 오래된 골동품은 아니어도 최소 700만 원은 나가는 거야. 시간 더 지나서 운 좋으면 5천만 원도 받을 수 있는 보물이라고. 시부가 갑오로까지 삼을 거라던 바로 그 도자기를 아이들이 박살을 내버렸던 겁니다. 그 일로 시부는 길길이 날뛰며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다네요. 그러게 왜 애초부터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해가지고는 이 사다를 만들어. 큰애미가 애들 키운다는 거 그냥 보내면 됐을걸. 왜 데려와가지고. 왜 작은 애미까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냐 말이야. 아니, 애초에 큰애 이혼시킨 것도 당신이잖아. 이제 이 도자기 이거 어쩔 거야? 저는 시모 말을 듣고 형님에게 등을 돌렸던 시부도 도자기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을 또 시모 탓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건 또 그거대로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전 알아서 하시라며 전화를 끊었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도 걸려오던 시모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해버렸죠. 어머니 때문에 저도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 혼자 일 다니면서 애까지 독박육아 하라고요? 저 맨날 최소 7, 8시는 돼야 퇴근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오래 봐주지도 않아요. 어머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결국 시모는 제가 애를 맡긴 지 닷새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더군요. 시모는 아예 애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허리엔 복대를 차고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채로요. 예,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지 말아다오. 내가 도저히 애들 셋을 못 맡아 키우겠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종지인의 애들도 더는 못 키우겠어. 그래서 큰애한테도 전화해서 사과하고 애들 데리고 가라고 할 생각이다. 아니 왜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서씨 집안 애들이잖아요. 우선 내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애들을 하루만 더 맡았다간 아주 집안 살림 다 박살내겠다. 평소 자신들이 지내던 집이 아니었어였을까요? 아니면 평소 자신들을 예뻐해 줄 줄만 알아서 오냐오냐 해주던 시부모와 함께여서였을까요?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아이들은 그 사이에 유독 사고를 더 많이 친 모양이었어요. 지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뛰어놀던 아이들은 TV장 위에 기어 올라갔다가 산지 3년도 안 됐던 TV를 넘어뜨려 액정을 망가뜨리고 시모가 아끼던 화분까지 전부 다 깨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야구놀이를 한답시고 공을 던지고 놀다가요. 어디 그뿐이야? 분명 다 치워놨는데도 돌아서면 어지르고 돌아서면 또 어지르고 결국 제일 큰 놈이 또 꺼내둔 장난감을 밟고 완전히 자빠져버렸다. 아휴 이 허리 좀 봐라 이거.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있는데 아주 눈물이 뚝뚝 나더라. 이 나이 먹고 이게 웬 고생인지. 애들은 또 왜 이렇게 유별난 거냐? 내가 다 잘못했다. 더는 너한테 큰 애들 봐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혼 생각은 접고 제발 유한이라도 데려가다오. 제대로 고생을 했던 시모는
시부에게 욕까지 한 바가지 더 먹은 뒤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온 모양이더군요. 아픈 허리를 붙잡고서요. 그렇게 실컷 당해본 후에야 사과하는 신용을 하던 시모에게 전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주부인 형님을 무시하고 저한테도 왜 하나나 셋이나 그게 그거라면서 육아를 우습게 하시더니만 이제 잘못을 좀 아시겠어요? 아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내가 며느리한테 별소리를 다 듣겠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발 그만하자고. 어? 그렇게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하시니까 제가 이번만은 참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건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네요. 형님도 형님 집에서 저도 저희 집에서 굉장히 귀한 딸이에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엔 이혼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어머니에게 상한 마음은 잘 나아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아들마저 이혼시키고 평생 손주 돌보고 싶지 않으시면 형님 때처럼 저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저 성질 있는 거 확인하셨죠? 만약 그러시면 전 안 참습니다. 어머니, 저 집사람이나 우리 애 없으면 못 살아요. 만약 형수님한테 하셨듯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러시면 전 앞으로 그냥 어머니 안 보고 살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편도 제 곁에 서서 무서운 표정으로 시모에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 말에 심술이 났는지 시모는 눈을 치켜 떴는데 그랬다간 또 도로 애를 데려가야 할까봐 겁이 난 모양이었어요. 입술을 달싹이던 시모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돌아가더라고요. 이후 시모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 살던 형님 또한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해요. 미안하다. 애들은 그냥 네가 키워라 키워. 우리 종진이 안 그랬는데 애들이 누굴 닮았는지 이렇게 개구쟁이 들일 수가 없다. 어머님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로선 다행이지 뭐. 안 그래도 나 얼마 전에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일을 구했거든. 전엔 계속 회사에 들어갈 생각만 했는데 경력 살려서 프리랜서로 일할 생각은 내가 왜 못했나 몰라. 시모가 다녀간 후 시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형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우겨서 양육권을 가져갔었으니 염치가 없었는지 시숙은 형님에게 고개도 못 들었다네요. 결국 시숙은 형님에게 양육비를 주게 됐고 일도 시작한 형님은 아이들을 무사히 키울 수 있게 됐죠. 이후 저와 남편은 시댁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중요한 날에만 잠시 들렀다 얼른 나올 뿐이었어요. 원래도 절 갈수록 못마땅해 하던 시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우릴 이혼까지 시키려 한 시모에게 저도 남편도 여전히 화가 났었거든요. 전 같았으면 입에 거품을 물었겠지만 시모는 더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도 하지 못했죠. 내 토작이 내가 우리 집 갑으로 남겨두려고 한 건데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심지어 당신 때문에 철진이 애네랑 유한이까지도 얼굴 보기 더 힘들어졌잖아. 종진이도 당신이 애들 봐준다는 말을 손바닥 바꾸도 바꾼 뒤론 화가 나서 잘 오지도 않고 당신이 아주 우리 집안에 산산조각 내놓은 거야. 시부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도 하지 않고 뒤로 쏙 빠져 시모만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시숙 또한 시모가 애들을 형님에게 보낸 뒤 시모를 원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시모에 대한 원망이 커지더라고요. 우린 형님이 이혼한 뒤 시숙에게도 화가 나서 시숙과 잘 만나지 않았었는데 시숙은 술을 마시고 무작정 저희 집에 찾아와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재수 씨. 잠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간질에 넘어가서 애들 엄마를 원망이나 해댔던 제가 멍청이었다고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도 남편도 이제와 후에 맞이한던 시숙을 위로해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엄청난 반전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시숙과 형님이 재결합을 한 겁니다. 뒤늦게 형님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시숙은 이혼한 지 6개월 뒤부터 형님을 찾아가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바보였다고 나랑 애들이 반겨주던 따뜻한 집이 너무 그립다고 울더라. 한 번만 용서해주면 뭐든 하겠다는데
솔직히 나도 흔들렸어. 원래는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람이나 뭐 용서 못할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으니까. 무엇보다 우리 애들만큼은 정말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친정 아빠한테 상의했더니 아빠도 한 번쯤은 용서해주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 애들 아빠가 아빠도 찾아가서 며칠씩이나 울며 빌었다고 하더라고. 형님은 아이들을 생각해 다시 시숙을 믿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형님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시숙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만 재결합을 하며 형님이 내건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시모에겐 천벌이나 다름없었죠. 형님은 시댁과 영영 안 보고 사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시모에 대한 원망이 커져 있던 시숙은 바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저와 남편이야 밖에서 형님과 시숙을 따로 만나고 있지만 그렇게 시부모는 시숙과 형님 그리고 그 집 손주들의 얼굴은 영영 보지 못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도 여전히 시댁의 기본적인 날에만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시부는 한숨을 푹푹 쉬고 시모는 제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곤 해요. 예, 너희들 요즘 많이 바쁘니? 자주 좀 와. 그리고 저기 종지이네 애들은 잘 지낸다니? 넌 큰애미랑 연락하지? 네가 잘 좀 말해서 걔네한테 명절에라도 좀 오라고 해봐라. 우리가 요즘 너무 외롭고 서럽다. 네 시아버진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며 요즘에 나랑 잘 말도 안 하려고 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님인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무엇보다 저는 같은 며느리로서 형님한테 절대 그런 말 못해요.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재결합한 것만으로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저한테 이혼하라고 소리 지르시던 어머니 목소리가 아직은 안 잊혀지네요. 죄송해요. 그렇게 시모는 며느리를 우습게 알았던 어포를 단단히 돌려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남편은 여전히 저희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에겐 참 잘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언젠가 시모에 대한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맞긴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니까요. 재결합한 이후 시숙과 잘 지내고 있는 형님은 평생 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겠지만요. 하지만 어쨌든 그건 먼 훗날의 일이고 아직은 지금 이대로 시모와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시간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주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요. 이곳의 여러 사연을 들어보면 제 시모처럼 시어머니 자리가 그 자리 자체로 엄청난 권력인 줄 아는 시모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제 시모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들이 왜 시부모를 어려워하고 공경하는지 그 이유를 부디 깨달으시길 바란다고요. 그건 바로 내 남편을 낳고 길러준 감사한 분이며 또한 어른이기 때문이겠죠. 내 소중한 사람을 나와 가족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기에 며느린 시부모님께 이유 있는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이유가 있어 시작된 도리가 정과 의리가 쌓이며 이유가 없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되어가는 거죠. 또한 자신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이기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경청하고 존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를 똑같이 상호 존중해주지 않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사함과 존중, 존경은 사라져버릴 테고 자연스레 도리를 다할 마음도 이유도 함께 사라지겠죠. 제 사연이 고부에 관한 이야기였기에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남녀가 바뀐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이랍니다. 나부터가 부모 그리고 어른으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